채점 겸 어, 오늘 개인적으로 목표는 첫 페이지에서 시간상 그냥 시간 보고 할 거긴 한데 첫 페이지에서 많으면 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네. 클리닉 때까지 해오시거나 아니면 뭐 클리닉 때까지 해올 시간이 없었다 하면 클리닉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답지가 이미 있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할 때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풀어오세요. 네, 뭐 그건 상관없죠. 그래서 한번 쭉 봅시다. 처음에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하면 일단 교감신경의 신경적 분류는 바로 말초 자율 척수, 척수까지는 바로 안 간다고 쳐도 말초 자율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예,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은 말초니까 말초 자율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즉 척수신경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수와 연결된, 그러니까 척수신경이면서 얘는 지금 뭐야? 교감신경 원심성입니까? 구심성입니까? 원심성이잖아요. 그렇죠? 교감신경 자체가 눈에다가 명령을 갖다 주겠다라는 거지 눈의 자극을 뇌로 가져오겠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원심성, 즉 뭐예요? 전근. 그래서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얘는 얘가 하려는 일이 뭐야?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눈에 뭔가 작용을 하겠다는 거고, 얘가 눈에 작용된 결과가 뭡니까? 동공확장. 그쵸? 네, 동공확장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추는 중간내. 그렇죠? 결국은 사실 이게 막 되게 삭막한 암기의 무언가처럼 생긴 것뿐이지, 생긴 게 좀 그렇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참 생김새는 못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결국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의 논리가 그냥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도 마찬가지지. 일단 교감신경이니까 말초 자율 척수까지 오게 됩니다. 교감신경 자체가 계속 그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원심성이니까 전근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중추는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뭘 할까요? 소화를 억제하겠죠. 그렇죠? 소화액 분비, 그러니까 위에서의 소화액 분비를 억제한 거나, 그러니까 위액 분비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위에 소화관 운동을 억제하거나 이런 걸 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화 억제니까 중추는 연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사실상 교감신경의 신경적 분류가 말초 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모두 다 척수신경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척수신경인 원심성 신경은 다 전근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다 그 교감신경한테는 뭐 어떻고 저쩌고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여기까지가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이유죠. 그래서 소장에 연결된 교감신경도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인데, 소장도 결국은 뭐니까 소화기관이고, 그쵸? 그럼 얘도 소화 억제가 될 건데 연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도 교감신경이니까 마찬가지로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중추도 그냥 척수가 되는 거겠죠. 사실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원래 그냥 지금 딱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만 더 디테일해져 보면요, 모든 교감신경의 중추로서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척수, 둘째 간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왜 추가해 줄 수 있냐면요, 첫째 척수는 왜 추가해 줄 수 있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기 때문에 척수 그것 때문에 그 자체로 척수가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자율신경의 중추는 기본적으로 간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간내도 추가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내에서 외우고, 사실 척수를 모두 다 추가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생원에서 오히려 안 다루는 내용이니까 그건 아예 몰라도 되는데, 간내 우리 그 간내 기능 외울 때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자율신경의 중추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간내에서 내용적으로 한번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되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분류해서 볼 때는 결국에는 눈의 중추가 누구고 위의 중추가 누구고 소장의 중추가 누구고 방광에 대한 중추가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여기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밑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도 결국 신경적 분류로 말초 자율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율신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사실은 서순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순서대로 좀 해보면요. 중추가 눈이니까 중간뇌라는 걸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얘는 동공을 수축시키는 신경이 될 거거든. 눈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눈에 작용한 결과는 동공 수축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 중추, 중간뇌일 거고, 그러면 이 눈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어디서 출발해서 올 거야? 그 중간뇌에서 출발해서 올 겁니다. 그러면 뇌신경이 되는 거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도 마찬가지 말초 자율, 그냥 부교감 신경의 신경적 분류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 먼저 채워보면 위에 대한, 그러니까 소화에 대한 중추인 연수가 먼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연수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뇌신경일 거고. 그렇죠? 논리적 순서가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X. 그렇죠? 전근 혹은 다 이룰 일이 없고.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초, 자율,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말초, 자율, 뇌신경 X, 중추 연수가 되는데, 이것도 그 논리 순서대로 가면은 말초 자율은 부교감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이면 일단 소장, 중추가 연수네요. 그럼 얘는 지금 연수에서 출발할 거니까 뇌신경 X. 밑에 방광 연결 부교감 이것도 해볼까요? 말초 자율일 겁니다. 부교감이니까. 근데 방광에니까 중추는 척수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척수에서 출발할 테니까 척수신경. 근데 얘는 이제 뇌신경이 아니라 척수신경이니까 전근 후근 둘 중 하나를 이루긴 이루겠네요. 근데 원심성이야 구심성이야? 원심성. 그러니까 전근.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필요한 걸 끌고 와서 맞추는 그냥 그런 퀴즈입니다.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해볼까요?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얘기를 해보면 운동신경은 분류상 말초체성 운동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뇌신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일 끝에 중추는 대뇌로 가거든? 그러니까 운동신경의 중추는 무조건 대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뒤에 중추는 대뇌가 될 거긴 한데요. 얘는 대뇌이기 때문에, 중추가 대뇌이기 때문에 뇌신경인 건 아니고, 눈은 대뇌랑 가깝잖아. 그래서 뇌신경.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전근이 아니라 후근도 아니고 X가 돼야 되는 거지. 뇌신경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팔에 연결된 운동신경은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신경, 신경 자체의 분류는 말초체성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신경의 중추는 무조건 대뇌에, 맨 끝에는 이제 대뇌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팔은 안타깝게도 대뇌랑 바로 연결되기에는 좀 멀어. 그렇죠? 그래서 척수신경. 그리고 척수신경이니까 얘가 원심성. 그래서 전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사실 소장 골격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장행 골격근이 확실히 있는데요. 대장 괄약근. 근데 소장 괄약근은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앞에 뭐가 붙어있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무슨 기관이 붙어있고 뭐가 됐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골격근이라는, 그 뒤에 있는 단어가 골격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은 무조건 뭘 테니까? 운동. 그쵸. 체성운동신경일 테니까. 그래서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에서 소장자는 일단 떼고 그냥 결국은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이라 운동신경이겠구나 로 연결해 주란 얘기입니다. 사실 소장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어떤 의외로 골격근이 붙어있는 곳들이 꽤 있고 사실 잘 안 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수특에서는 간혹가다 이런 걸 이제 던져놓기도 하니까. 그래서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그래서 얘는 그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운동신경. 그럼 말초체성 운동.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중추도 그냥 대뇌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구분할 때 이제 그때서야 골격근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 되지. 골격근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소장이네요. 소장은 대뇌에서 뭐네요. 그럼 척수신경. 이렇게 보는 거지. 척수신경, 전근. 그러니까 골격근이라는 걸 명시했으면 다른 건 필요 없고 말초체성 운동, 중추 대뇌 여기까지는 다 채워지는 거라고. 그리고 뇌신경인지 척수신경인지 여길 채울 때 이제 기관이 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신경 그리고 전근이 되겠죠. 입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이니까 말초 체성 운동이 될 거고 중추는 대뇌입니다.
근데 얘는 이베니크가 뇌신경 X. 이런 식으로. 논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하면 감각이니까 얘는 크게 고민할 것도 없죠. 말초 감각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모든 감각의 중추도 결국은 대뇌입니다. 그래서 말초, 감각, 중추, 대뇌. 근데 얘가 이제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에서도 마찬가지. 운동 때랑 똑같죠. 눈은 대뇌에서 가까우니까 뇌신경 X 이렇게 되는 거고. 팔에 연결된 감각신경도 말초 감각, 중추는 대뇌입니다. 근데 팔은 대뇌에서 머니까 척수신경인데 얘는 이제 전근이 아니라 후근이죠. 왜 후근이냐?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이니까요. 그렇죠. 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통각신경. 얘도 사실 위에 거랑 마찬가지야. 위에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처럼 소장에 통각신경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통각신경이라고 하면 이제 감각신경이라는 얘기긴 하니까 일단 말초 감각 그리고 중추 대뇌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도 운동 때랑 똑같아. 이제 뇌신경인지 척수신경인지 얘기할 때만 기관에 신경 써주면 됩니다. 소장이니까 뭐겠어? 척수신경이겠죠. 혹은 사실 지금 이 두 개가 다 대장에 연결된으로 바꾸면 맞거든요. 대장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대장엔 골격근이 있습니다. 대장에 연결된 통각신경, 대장에는 통각신경이 있습니다. 대장에 통각신경이 있고 대장에 골격근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소장으로 바꿔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화학 선생님이 낸 생명과학 문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뭔가 가정에서 낸 겁니다. 그냥. 네. 그다음에 미신경 볼게요. 자, 미신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신경이 뭐냐는 미각신경, 그쵸? 맛을 이제 느끼는 미각신경이 될 테니까 그러면 말초 감각 이렇게 될 거고요. 중추도 대뇌로 갈 겁니다. 결국 감각신경에 대한 이야기라. 근데 그럼 이제 미신경이면 입, 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신경 X. 그렇죠. 대뇌에 가까우니까. 근데 사실 미신경, 미각신경이란 표현은 어디든 써요. 무슨 학교든 다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문제집에는 다 쓰는데 미신경, 시신경 이런 정도까지 쓰는 거는 잘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이 프린트는 처음 만들 때부터 좀 일부러 되게 짜증날 정도로 만든 프린트예요. 좀 여러분들이 짜증날 정도로 연습을 해서 쉽게 실제 문제를 풀 땐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밑에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은 뒤에 괄호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추예요. 그쵸?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운동신경 이것도 뒤에 괄호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추입니다. 중추면 뒤에 분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맨 뒤에 중추는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앞에 거 아무것도 안 적고 뒤에 중추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얘네가 중추라고. 근데 그거는 그러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만약에 있으면 그러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추를 굳이 적자 그러면 당연히 감각신경이니까 그리고 운동신경이니까 대뇌를 적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얘네들한테는 중요한 게 얘네들이 중추신경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애초에 체성 운동 감각 자율 얘네들의 분류나 뇌신경 척수신경의 분류나 전근 후근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하는 것들 이 전부가 말초신경계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인 이 대뇌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이나 연수척수를 연결하는 운동신경은 중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얘네가 중추냐? 왜 얘네가 중추였죠? 시작도 그쵸? 시작도 끝도 전부 다 중추신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초신경계 정리를 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말초신경계는 기관의 명령을 그러니까 신경기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신경계가 아닌 기관한테 전달하거나 애초에 신경계가 아니었던 어떤 감각기관으로부터의 자극을 신경계한테 갖다 주는 게 주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초신경계 자체가 신경계와 신경계가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게 말초신경계예요. 근데 얘는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고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면 신경계와 신경계를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추신경계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요.
실제로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운동신경 이런 애들은 낚시로 요 근래 한 2년 동안은 안 쓰였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꽤 이제 나오던 겁니다. 애들 딱 닦기 좋으니까.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간뇌 연수 얘네들은 중추인 건 당연하니까 그냥 중추 얘네들도 그 두 개만 적으면 끝입니다. 자, 예시 문제 2페이지는 지금 5시인데 자, 예시 문제 2페이지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들은 앞에 있는 문제를 순서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걸 참고해서 잘 생각하시면 되니까 밑에 것만 먼저 그냥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눈에서 대뇌로 연결된 신경 여기부터 할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감각신경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뭐야? 중추 여기서 끝나는 문제였던 거고 그 밑에 눈에서 대뇌로 자 얘는 이 네 개를 한 묶음으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서 대뇌로, 대뇌에서 눈으로, 중간뇌에서 눈으로, 척수에서 눈으로. 자 얘네들을 일부러 답만 부르지 말고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해봅시다. 자 눈에서 대뇌로 요거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개 대뇌에서 눈, 중간뇌에서 눈, 척수에서 눈 얘네들은 구심성과 원심성의 차이를 갖는 거죠. 그쵸? 눈에서 대뇌, 구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근데 대뇌 눈, 중간뇌 눈, 척수에서 눈 얘네들은 다 뭐야? 신경에서, 중추신경에서 외부 기관으로의 연결이니까 원심성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구심성인 눈에서 대뇌가 가장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뭐야? 말초, 감각으로 이어지겠죠. 구심성이니까. 구심성이면 감각밖에 없거든. 그래서 말초 감각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럼 얘가 감각이라는 걸 생각해 놓고 나면 중추는 당연히 대뇌일 건데 그렇죠? 사실 애초에 문제에서 눈에서 대뇌로 연결된 신경이라며요. 그럼 대뇌겠지 뭐. 네. 근데 이제 얘는 뇌신경 X입니다. 대뇌로 연결돼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해 줬는데 뭘 고민해요. 그치? 오히려 얘는 이제 다른 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눈에서 대뇌로 라는 이 말을 보고 얘가 감각신경이라는 걸 좀 떠올리는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 포인트가 되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중요도는 앞에 했던 다른 것들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대뇌에서 눈, 중간뇌에서 눈, 척수에서 눈 얘네들은 원심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심성 세 가지 체성운동, 교감, 부교감 얘네들을 순서대로 매치하는 게 중요할 텐데 대뇌에서 눈이면 운동이죠. 중간뇌에서 눈이면 부교감이죠. 척수에서 눈이면 교감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감은 척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을 매치시켜 놓고 나면 결국 위의 문제들이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다시 대뇌에서 눈, 운동신경이니까 말초, 체성, 운동, 뇌신경 X, 중추, 대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중간뇌에서 눈 하면 결국 얘가 뭐야? 중간뇌에서 동공으로 연결된 거지.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중간뇌에서 눈은 부교감이니까 말초, 자율, 뇌신경 X고 중추는 중간뇌가 될 겁니다. 근데 척수에서 눈 얘는 이게 뭐겠어? 말초, 자율 근데 얘는 척수신경 전근 근데도 중추는 그래도 중간뇌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위액분비 촉진, 위액분비 억제부터는 교감하고 부교감의 기능을 신경 쓰면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또 해오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요렇게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숙제 겸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정리할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프린트를 지난주에 여긴 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정리할 주제가 요거랑 한 가지 더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위에 거는 무시하시고 그 당구장 표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그 큰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반응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말 쉽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조건반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반사는 항상 대뇌에 의한 대뇌가 중추하는 어떤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에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직접 생각해서 반사를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대뇌가 판단해서 반사를 하든 아무튼 상관없이 대뇌가 관여하는 어떤 반사는 조건 반사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가 또 이제 무조건 반사, 여기에는 뭐가 보통 많이 들어가냐면 회피 반사도 무조건 반사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뇌가 아닌 어떤 다른 뇌들에 의해서 중추되는 어떤 반응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얘기하는 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경향이 좀 더 강해요. 대신 이게 지금 근데 거기 프린트 제가 나눠드린 걸 보시면요, 사실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끝내버릴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봐봐, 그 가운데가 중추신경이에요. 뇌, 척수 이렇게 나눠져 있죠. 뇌 안에 대뇌, 중간뇌, 뭐 연수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걸 거고, 간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걸 거고, 척수는 말 그대로 척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뇌, 척수 앞에만 해도 A, G가 나눠져 있거든. A, G는 기본적으로 뭐겠어? 둘 다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입니다. 근데 A와 G의 차이는 뭐겠어? A는 뇌신경인 구심성 신경을 얘기하는 게 될 거고요. G는 척수신경인 구심성 신경을 얘기하는 게 될 겁니다. 즉 A 앞에 오는 간은 결국 뭐겠어? 그쵸, 목 위에 우리 머리통에 있는 감각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는 뭐가 되겠어? 목 아래, 그쵸, 우리 몸통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각한 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A로 연결될지 G로 연결될지부터가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꽤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일단 그 반응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감각만 해도 A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가에서 A, 나에서 G,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30번부터 36번을 앞에 여기 감각만 빨리 구분을 해보면, 30번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면은 가 A가 되겠죠. 눈에서 보는 거고 그걸 A로 가져가야 될 테니까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기관은 뭡니까? 네, 손이에요, 손. 우린 손의 촉감을 이용하고 있는 거겠지. 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불을 켜는 건 내가 찾아서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손의 촉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쵸, 나, G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밝은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작아진다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감각기는 뭡니까? 눈이죠, 그쵸? 결국 밝은 곳인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그래서 가 A 가는 걸 거고, 뜨거운 주전자에 닿은 손을 재빨리 뗀다, 이것도 이거는 감각기가 그쵸, 손인 거니까 나, G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날아오는 공, 눈으로 날아오는 공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 에서는 결국 이것도 눈이 감각기인 거니까 가 A가 되는 거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니 잇모근이 수축한다가 되는 거는 나 G가 될 겁니다. 아, 선생님 이거 막 머리통부터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할 말은 없긴 한데요. 보통 여러분들 입수할 때 이렇게 머리통부터 집어넣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몸부터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아, 이거 머리통부터 집어넣는 거면 문제 오류 아니냐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 떠오르긴 하네. 일단 36번 볼게요. 자, 36번.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커진다. 자,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면은 이것도 가 A가 되는, 그러니까 눈이 감각기로서 사용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각도 일단 출발이 달라진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그 학생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번씩 꼭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D하고 E입니다. D하고 E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런들이에요, 그렇죠? D는 척수에서 뇌 방향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뇌에서 척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E도 마찬가지죠. E도 뇌에서 척수로 내려갈 수만 있는 신경이지 척수에서 뇌로 올라올 수는 없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즉 뉴런의 전달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지. 신경세포체는 앞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있어도 신경세포체로부터 그 앞에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D하고 E는 방향이 정해진 뉴런,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주어진 모든 뉴런이 다 방향이 정해진 뉴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가 B인지 H인지는 무슨 문제가 될 거냐면요, 결국은 B는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가 중추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될 거고, H는 척수가 중추로서 작용하는 경우일 텐데, 어차피 뭐
A로 왔는데 H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G로 왔을 때 그게 H로 가느냐 B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그냥 여러분들 대답을 해봅시다. G로 온 자극이 있어. 그때 이게 중추가 B로 작용할 때와 H로 작용할 때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B가 중추로 작용하는 반응이 되면 의식적인 반응, H가 중추로서 작용하는 반응이면 무의식적인 반응. 이게 가장 러프하게 나눴을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완전히 맞는 말이지만 하나는 반만 맞는 말이거든. 자, H가 작용했을 땐 무조건 무의식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B로 간다고 해서 대뇌가 관여한다는 보장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B가 지금 뇌 전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G로 받아들인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대뇌가 조절하지 않는, 대뇌랑 관련이 없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겠어? 우리 지금 여기 있어요. 뭐 뜨거운, 그쵸? 차가운 물에 들어가니 잇모근이 수축한다, 이런 거. 그쵸? 차가운 물에 들어가니 잇모근이 수축한다, 이건 뭐예요? 잇모근 수축이면 뭐야? 체온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어디가 중추입니까? 간뇌죠. 근데 우리가 감각기가 나였기 때문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 G, D 해서 뇌로 올라오긴 합니다. 그리고 B를 거칠 거야. 근데 여기서 거치는 B가 뭐인 거야? 대뇌가 아니라 간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상으로는 그냥 기호만 적을 거기 때문에 대뇌에 의해서든 간뇌에 의해서든 B라고 똑같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린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걸 구별해야 뒤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제일 왼쪽은 감각기는 그냥 결국 감각기 위치에만 달려있는 거고, 중간에 중추는 그냥 그 반응의 중추가 어딘지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따져보면, 뒤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딱 거기 나눠놓은 것만 봐도 C하고 F를 보시면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A, B, C, D 해갖고 중간에 빵꾸가 뚫려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C하고 F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만약에 C 뉴런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C 뉴런에서 A, B 모두의 신경절이 없으면 C는 운동신경이 되는 거고, A한테 신경절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B한테 신경절이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게? 결국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반응 경로가 뭐냐에 따라서. 아, 선생님 근데 문제가 진짜 너무 그지 같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어려운데요? 어디서 이런,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가져온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이딴 걸 가져와서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감각기는 잠깐 접어두고 뒤에 반응기 쪽, 그러니까 중추부터 반응기 쪽으로의 얘기만 해볼게요. 자, 일단은 B에서 C로 가는 경로가 있는 거고, B에서 E로 갔다가 F로 가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뉠 겁니다. 근데 얘 C로 갈 거냐 F로 갈 거냐의 차이는 뭐가 되냐면, 뒤에 연결된 기관에 연결돼 있을 이 C하고 F가, C가 뭐일 때야? 뇌신경일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에 연결된 최종 말초신경이, 여기 원심성 신경이 뇌신경이라면 C가 돼야 되는 거고, 기관 내 연결돼 있을 말초신경, 기관에 연결돼 있을 원심성 신경이 척수신경이라면 F로 가야 될 겁니다. 일단 C랑 F는 그렇게 구분될 거예요.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눈을 감는다는 C로 가는 거. 그쵸. 눈을 감는다는 C로 가야 되겠죠. 켠다는 F로. 불을 켠다는 F로 가야 되는 거죠. 완벽 이해. 왜? 눈을 감는다가 되면 반응기가 눈이죠. 그럼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릴 거죠. 근데 걔는 뭐야? 뇌신경이잖아. 그러면 뇌에서 가는 C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손으로 불을 켜는 건 반응기가 손이죠. 근데 손에 연결된 운동신경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손에 연결된 운동신경은 뭐야? 척수신경이잖아.
그러니까 척수랑 연결된 F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C인지 F인지를 결정하는 건 이 원심성 신경이 최종 이 기관의 명령을 전달할 원심성 신경이 뇌신경이냐 척추신경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뭐 그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목 위에 있는 반응기랑 목 아래에 있는 반응기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게? 자율신경이면 어쩔 건데. 얘네가 지금 조건 반사에서는 목 위에 있는 반응기면 C 맞고요. 목 아래에 있는 반응기면 F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로 넘어가잖아? 그럼 F인데 목 위로 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공. 그치? 실제로 지금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저기 뭐야 36번 그래.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커진다. 이거 답을 일단 먼저 불러보면요. 가 A, B, E, F입니다. 이게 반응기가 동공이니까 눈이잖아요. 알바야? 동공이 커지려면 뭡니까? 교감신경이거든. 교감신경은 뭡니까? 척수신경입니다. 그럼 척수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F인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감각신경, 감각기 얘기할 때는 목 위 감각기면 가 A, 목 아래 감각기면 나 G 이렇게 왔지만 뒤에 반응 쪽 얘기는 그렇게 못 나눠요. 목 위, 목 아래 이렇게 나누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야. 일단은 C랑 F를 먼저 정한 다음에 할 거면 뭐 그걸 먼저 정하시면 되고요. 아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운동하고 자율 먼저 나눠. 만약에 운동이야? 그러면 목 위면 C, 목 아래면 F 이렇게 나누고 자율이면 따로 생각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C하고 F, C는 뇌신경인 원심성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척수신경인 구심성을 얘기하는 거야 를 해놓고 그래서 이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 오는 기관이 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주든지 그냥 뭘 먼저 떠올릴 거냐의 차이입니다.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결국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초반에는 좀 헷갈릴지언정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헷갈릴 일은 없는 애들이긴 한데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너무 헷갈려서 약간 그 회로를 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하시면 둘 중에 편한 쪽으로 회로를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은 워낙 열심히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도 괜찮고. 자, 그래서 근데 36번 문제의 완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E, F 다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가 A, B, E, F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반응기관 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F가 뭐여야 된다고? 교감신경이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신경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를 F를 교감신경으로 만들어 주려면 신경절의 위치가 그쵸 C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고 하는 거랑 비슷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그림이라서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 또 이게 조금 더 편하게 안 편해요. 뭐든 안 편하긴 한데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좀 그 A, B, C, D 중에서 절대로 동그라미 칠 일이 없는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게? A. 교감은 무조건 척수. 그치. 교감은 무조건 척수신경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F는 교감이 될 수도 부교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F는 교감이 될 수도 부교감이 될 수도 있어요 라기보다는 뭐가 좀 더 많냐면 F는 척수신경인 운동신경이거나 교감신경이거나 방광부교감신경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겁니다. F는. 근데 C는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가져요. 뭐야? 뇌신경인 운동신경이거나
부교감 신경이거나의 가능성만 같지. 교감 신경은 될 수가 없어. 왜? 모든 교감 신경은 척수 신경이니까요. 그래서 A는 동그라미 칠 일이 아예 없는 애가 됩니다. 뭐다? 페이크다. 틀리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 경로에 있어서 사실 이런 걸 되게 애들이 되게 신경을 써서 한단 말이야. 조건 반사의 중추는 대뇌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하면 뭐 대뇌 손의 중간내 간내 연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손의 중간내 간내 연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 놓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반사 자체를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야. 이 반응을 어디가 중추하느냐는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누가 중추든 아무튼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명령을 누가 전달할 건데가 결국은 핵심입니다. 생원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말초신경계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원은 이 자극 반응에 대해서조차도 중추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보다 그 뒤에 그래서 그 명령을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 번씩 그럼 쭉 해볼게요, 일단. 자, 30번.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을 뻗어 잡는다가 되면요. 일단 중추는 대뇌입니다. 그쵸? 얘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을 뻗어서 잡는 건 공이 날아오니까 내가 생각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막 운동선수들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잡는다던데 그러면 이게 무조건 반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하게 되는 일도 그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대뇌가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을 뻗어 잡는다가 되면 얘는 중추는 대뇌가 되는 거고요. 신경절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경로부터 완성을 해보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니까 가 A로 갈 거고요. 손을 뻗어 잡으려면 척수 쪽으로 내려가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B, E, F로 갈 겁니다. 왜? 손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대뇌가 중추니까 운동신경일 거고 그럼 손에 연결된 운동신경 뭡니까? 척수신경이지. 그러니까 척수로 내려가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 그렇죠?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일단 가 A, B, E, F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신경절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신경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죠. 31번.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불을 켠다. 이것도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감각기가 손에 이용되고 있으니까 나, 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결국은 이게 스위치라는 건 내가 대뇌로 판단한 결과여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D로 올라가서 B, E, F 다시 내려와서 손으로 키는 거지. 그래서 G, D, B, E, F 순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중추는 일단 대뇌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F는 그러면 운동신경인 거니까 신경절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밝은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광복권 선생님도 나랑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일까? 아니면 작년에 북고 애들이 내가 애들한테 나눠준 이 프린트를 북고 선생님이 보셨나? 만약에 그런 거라면 좀 미안한데 아니겠죠? 약간 자의식 과잉이죠 이런 건. 자의식 과잉이겠지?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좀 미안하긴 하네. 네. 해보자 일단. 자, 그 다음에 몇 번 해야 되냐? 32번? 32번. 밝은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작아진다가 되면요. 이것도 일단 가 A가 될 거고 B, C 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마지막에 다는 굳이 안 적어도 되긴 합니다만 뭐 일단 그렇게 돼서 사실 그냥 원래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좀 지운 거지. 위에 보면 이게 점선이 좀 지워진 자국이 있을 거예요.
저게 뭐가 또 있어요. 원래 원본 문제에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웠는데 다 알아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내 중추는 중간내가 돼야 되겠죠. 동공이 작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B, C로 바로 갈 수 있는 요 C가 신경절이 B에 있는, 즉 뭐야? 부교감 신경이어야 되죠. 얘가 부교감 신경이라는 걸 알아내는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동공이 작아진다라는 말에 있는 거지. 동공이 작아지려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 결과여야 되고요. 부교감 신경은 뇌신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절이 B. 그렇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은 형태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밝은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작아진다는 가 A, B, C 다 이러면서 중추는 중간내고 신경절이 B인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33번 뜨거운 주전자에 닿은 손을 재빨리 뗀다. 자, 요거는 나 GHI라 이렇게 일단 갑니다. 보통 이제 뜨거운 주전자에 닿은 손을 재빨리 뗀다. 이게 뭐야? 너무 유명한 척수반사에 대한 예시잖아요.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실제로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댔을 때 진짜 그게 너무 찰나라서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한데 모두 다 본인이 뜨겁다라는 걸 느끼기 전에 손부터 떼요. 실제로 요리사들은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어서 어느 정도 뜨거워도 손을 대고 버틸 수 있게 막 이렇게 좀 훈련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금만 뜨거워도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손부터 뗀단 말이야. 이게 위기에 대한 회피 반사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도 뗀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대뇌가 관여하기 전에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회피 반사, 즉 무조건 반사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33번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일단 뜨거운 주전자에 닿은 손을 재빨리 뗀다는 그래서 GHI로 간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쉽게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추는 그러면 H 즉 척수에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신경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I에는 신경절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신경절 쪽에는 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X에다가 동그라미 치든가 하면 되는 거겠죠 뭐.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자극, 이 G로부터 온 자극은 D로 가게 안 가게? 네, 가긴 가요 결국엔. 뒤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뒤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뜨거운 거를 느끼기도 전에 손을 뗀 것 뿐이지 그게 뜨겁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사는 자극을 대뇌가 느끼고 판단하기 전에 척수가 먼저 반응해버린다. 같은 걸 목 위에서는 누가 하냐면 연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목 위에서는 연수가 그걸 대뇌가 판단하고 처리하기 전에 먼저 빨리 처리를 해버린다. 라는 정도의 그냥 문제인 거지. 결국 그 자극을 대뇌한테 갖다 주고 대뇌가 판단하는 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뇌한테 가져가서 판단하기 전에 반응 먼저 이런 개념인 거지. 대뇌로 자극이 가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닿은 손을 재빨리 뗀다의 반응 경로상에는 대뇌가 없을지 몰라도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그 자극 자체는 대뇌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2번과 33번. 우리가 32번과 33번은 큰 범위에서 둘 다 무조건 반사 안에 묶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이 다르죠. 그렇지? 왜냐면 둘 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반응 혹은 무조건 반사라고 묶을 수 있는 거긴 한데 32번에선 뭐가? 자율신경이, 33번에선 뭐가? 운동신경이 관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무조건 반사에서 운동신경이 관여할지 자율신경이 관여할지는 어떻게 아는 건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응기가 뭔지 보면 되지. 손이 반응을 하고 있대. 여러분들 손 자율신경으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뭐도 마찬가지냐면 동공 운동신경, 체성운동신경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결국은 이 반응기의 종류가 그 반응기한테 명령을 전달할 게 누군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치?
34번은 그래서 눈으로 날아오는 공에 나도 모르게, 얘가 나도 모르게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무조건 반사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도 A, B, C 다 이렇게 갑니다. 대신에 중추가 대뇌가 아니라 뭐인? 연수인. 사실은 이거는 예전부터 다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팩트인지 저는 이제는 궁금하긴 해요. 그때 제가 뇌과학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 저는 일단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관련 전공한 사람이나 관련 전공 교수가 있으면 가서 물어볼 기회가 생기면 제가 좀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인 팩트가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날아오는 공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가 진짜로 연수가 하는 걸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너네들은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연수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내가 궁금한 거지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니까 중추 연수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눈을 감는 거는 신경절이 없는, 그러니까 뭐야, 운동신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눈을 감는 거는 동공을 감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눈을 감는 거는 눈꺼풀을 움직이는 건데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는 원래 우리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자, 35번. 자, 차가운 물에 들어가니 잇모근이 수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 G, D, B, E, F 이렇게 갈 겁니다. 자, 35번 똑같은데,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몸부터 들어갈 거예요. 머리부터 안 집어넣어요. 그래 똑같은데 잇모근이 이완한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절은 잇모근이 수축한다. 여기서 신경절 C에 있어야 되겠죠. 교감신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 동공이 커진다. 자, 얘는 아까 이미 다 불렀었지? A, B, E, F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경절은 뭐야? C에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밝은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작아진다. 뭐예요? 32번에 했죠? 그렇지. 31번이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불을 켠다. 중추는 대뇌가 되겠고요. 신경절은 없음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얘는 밑에 나온 것들은 워낙에 이제 많은 문제들에서도 다 주는 예시를 최대한 갖다 놨고요. 그거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물어봐도 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 줄 압니다 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은 잘 쓰면서 가는 못 쓴대.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하면 이걸 가지고 뭘 물어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근본적으로 이걸 할 줄 안다의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걸 할 줄 안다는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일진 몰라도 결국에는 신경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좀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렇고요. 35분이네요. 네. 또 이제 남은 시간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진짜 너무 바빠요. 사실 이게 30분쯤에 바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5분 정도 더 쓰게 되긴 했는데 5분 덜 쓰고 해야지 뭐. 자, 오늘 꼭 하고 끝내야 되는 거 하나, 뭐냐면 병원체입니다. 이젠 신경계에 대한 얘기는 끝이고요. 병원체는 뭐 버틸만하다. 그리고 오늘은 병원체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요. 나머지 뒤에 방어작용은 지금 들려오는 소식상 어떤 학교는 병원체까지만, 근데 아직까지 정식 발표로 병원체까지만 하겠다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비특이적 면역까지 한다고 했고, 여기는 백신 전까지죠. 예전 전까지 다 한대? 백신까지 다 한대? 여기는 다 한다는 거고, 광북이 너희도 다 한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듣고 보니까 결국은 그냥 끝까지 나가야 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병원체를 하고 다음 주에
면역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시험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런데 진짜 죽어야겠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도 진도를 나가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기 선언하고 사실 우리가 진도를 그렇게 천천히 나가지 않았어요. 되게 급하게 나오는. 엄청 급하게 하나도 미적되지 않고 되게 최선을 다해 나갔는데 이게 참.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있어. 학원을 안 다니고 학교 수업만 듣는 사람들은 진짜 여길 따라올 수 있느냐가 난 진짜 궁금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괜히 사교육의 문제점 이런 거 말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아, 그 무슨 진도를 풀악셀로 빼놓고서. 이게 사실은 3단원은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서 쪼개야 되는 게 맞아. 3단원 쪼개야 돼. 3단원 쪼개야 되는 게 맞는데 아예 차라리 중간고사를 더 보든가 중간고사를 근육까지 빼버렸으면 그럼 차라리 괜찮은데 왜 저기 자극부터야? 우리 이제 뉴런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해 우리는. 돌아버리고. 오늘 이제 병원체, 방어작용의 제일 앞에 파트인데요. 자, 병원체 얘기를 하려면 일단 감염성, 비감염성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별 내용은 아니고 짧게 해봅시다. 감염성, 비감염성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것과 안 없는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없는 것과 안 없는 건 뭐냐면 전염성과 비전염성입니다. 감염이랑 전염이랑 네, 다르죠. 전염은 뭐예요? 누군가 걸린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로 옮길 수 있는 게 전염인 거고요. 감염은 그냥 내가 외부로부터 감염되면 걸리는 병인 겁니다. 그래서 전염과 감염은 약간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비감염성 질병은 무조건 비전염성인데요. 감염성 질병은 전염성과 비전염성으로 나뉘어요. 가장 대표적인 감염성이지만 비전염성인 게 식중독이지. 식중독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병인데 비전염성입니다. 내가 식중독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식중독이 옮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염성, 비전염성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염성, 비전염성을 나눠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건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성과 전염성, 비감염성과 비전염성 이게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비감염성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감염이라는 게 뜻이 뭐냐? 외부의 어떤 무언가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걸리게 되는 병인 건데 그럼 그 무언가가 뭐냐? 그걸 우리가 병원체라고 부릅니다. 병원체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가 병원체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가 따로 존재를 하고 그 물체가 몸에 들어와서 걸리는 병은 우린 전부 다 감염성 질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비감염성 질병은 뭐냐? 병원체가 없는 병들을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 들어와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앞에서 다룬 대사성 질환이지. 그냥 내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게 대사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은 병원체의 존재 유무로 나뉘는 겁니다. 병원체는 뭔데?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게 아닌데도 내 몸에 들어와서 뭐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뭐야? 균,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병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체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뭐 곰팡이의 독 이런 것도 병원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체에서 빼주진 않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병원체들은 근데 딱 4개 4.5개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0.5개는 잘 안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언급 정도만 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세균. 두 번째가 바이러스. 세 번째가 곰팡이이긴 한데요. 저는 좀 일부러라도 그냥 균류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좀 제 취향입니다. 네, 아무튼 곰팡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독특한 취향. 원생생물. 다섯 번째가 이게 이제 0.5개에 해당되는 건데요. 프라이언. 자, 세균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세균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세균입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특히나 외워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만한 정보들만 간추려 보면요. 그러니까 세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세균의 이미지를 다 떠올리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 얘가 생물학적으로 딱 세균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균한테는 세포벽이 있어요. 이게 세균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식물한테는 세포벽이 있어. 동물한테는 세포벽이 없어. 식물이 참 특이하네. 아닙니다. 동물이 특이한 거예요. 자연계에 있는 세포 중에서 세포벽이 없는 게 동물밖에 없어요. 오히려 동물 쪽이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포벽이 식물과 같은 성분은 아니에요. 성분까지는 아마 광북은 가르치긴 가르쳤을 거거나 가르치긴 가르칠 텐데 외워야 되는 성분은 아닐 거거든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언급하지 않았어? 아 그래? 아직 안 나왔어. 매년 그냥 언급은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딱 몰라도 될 거예요. 생투에서 주로 다루는 물질이기 때문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뭐랑 다른 거? 식물의 세포벽이랑 다르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의 세포벽은 우리가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이잖아요. 성분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세포벽이 있어요. 식물 세포벽이랑 같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단 저는 하나로 추릴 건데 물어보는 거는 이걸 뜯어서 물어봐요. 뭐냐면 원핵생물입니다. 아, 이분법 번식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분법 번식 무슨 뜻? 단세포란 뜻인 거지. 뭐라고? 그쵸. 이분법 자체는 그런 뜻이긴 한데, 이분법은 이제, 단세포 생물이라는 뜻인 건데, 그래서 이분법으로 번식하고 세포벽이 있다는 이 자체 키워드 그대로 물어보고요. 원핵세포이다는 제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묶은 건데, 얘는 이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핵,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저는 보통 원핵세포를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만두 전골인데 만두가 다 터졌어 라고 설명하는 편입니다. 근데 자 만두 전골인데 만두가 다 터졌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만두가 없으니까 만두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사실 그 안에 뭐는 다 들어있어. 만두 내용물은 다 들어는 있겠지. 그게 원핵세포예요. 그러니까 원핵세포가 우리가 핵이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딱 눈에 보이는 핵과 눈에 보이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거든. 근데 핵의 내용물과 미토콘드리아의 내용물은 다 갖고 있어요. 진짜 그냥 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터진 상태로 안에 들어있는 거지.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진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얘네가 터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인 거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터진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 내용물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진짜 진화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니까 진짜 진화적으로 보실 거면 생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어렵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없는데 그 내용물은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핵이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이런 걸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표현까지는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린트에 제가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표현을 써놔서 같이 적어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진짜 너무 띠꺼워 그러면 핵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로 바꿔서 그냥 생각해 주시거나 외우셔도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거든. 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그래서 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고 해서 세포업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용물을 다 갖고 있어. 핵이 없다고 해서 뭐 핵의 내용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핵의 내용물 하면 뭐죠? 그렇죠. 유전물질, DNA, RNA, 핵산. 핵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물질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랑 많이 연결이 되냐면 그 리보솜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냥 저런 건 안 할 거니까 그냥 넘깁시다. 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투머치고 투머치까지는 그냥 지워버리고 딱 요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안 할게요. 왜? 우리가 1단에서 정리했던 그 바이러스의 특징 거기서 더 나가지도 않아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나눠져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다 뭐야? 바이러스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균류, 곰팡이 여기로 넘어오면 얘는 뭐냐? 곰팡이 얘기예요. 곰팡이 얘기. 근데 곰팡이를 포함한 이 생물군을 균류라고 불러.
우리가 진핵생물 군을, 그러니까 쟤가 원핵생물이었으면 원핵세포가 원핵생물이면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생물군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세포들처럼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생물군을 전부 다 진핵생물군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진핵생물군은 좀 하등한 원생생물 같은 애들이 있고, 이 원생생물로부터 진화됐을 거라고 보는 지금 가장 고등한 세 개의 분류군이 있어요. 그게 동물, 식물, 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랑 다른 균이거든. 그랬을 때 동물, 식물, 균으로 나뉘는 이 세 개의 분류군의 이 균에 해당되는 게 곰팡이랑 버섯이에요. 그래서 그 곰팡이나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가 이 세 번째 병원체인데요. 문제는 저게 우리가 곰팡이를 먹었을 때 생기는 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곰팡이를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은 곰팡이가 만든 독소가 문제거든? 그 독소 얘기는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갑자기 곰팡이가 왜 튀어나왔냐? 그러면 제가 균류를 쓰는 게 왜 취향이냐면요.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갑자기 곰팡이로 계속 가르치다가 문제를 균류로 냈어. 그럼 니들 균류가 세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실수할 건덕지를 싹을 자르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균류라고 표현하는 걸 저희가 선호하는 것 뿐입니다. 균류를 좋아하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균류, 곰팡이, 얘는 몸에 곰팡이가 핀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 피부에 곰팡이 피면 그거 뭐라고 부르게? 실제로 꽤 흔해요. 굉장히 흔합니다. 피부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그래, 무좀. 딱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류 곰팡이에 의한 건 무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무좀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래도 곰팡이에 대한 특징은 좀 알아야 되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얘는 진핵생물입니다. 즉 저도 이제 원핵, 진핵 이렇게만 딱 나누면은 뭐야? 핵미토가 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핵이랑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바이러스는 애초에 뭐가 아니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핵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없다 구분하고 있을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애인 거고, 바이러스는. 얘는 이런 애들 얘기할 때 얘는 원핵세포, 핵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얘는 진핵세포, 핵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균류도 마찬가지. 뭐? 세포벽이 있습니다. 얘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걸 그래도 한두 번씩은 언급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 사실 광북이랑 광문이랑 좀 있어. 몇몇 학교들이 있었어. 올해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균류 세포벽은 대부분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얘기해드리면 키틴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또 다른 놈인 거지. 그냥 세포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딱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분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균류가 좀 특이한 점인데, 균류는 다세포 생물은 아니고요. 단세포 생물이긴 한데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세포 생물처럼 행동하진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네. 이것도 궁금하면 생투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자, 그리고 얘는 딱 요 정도 사실에다가 무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보통 무좀이랑 같이 많이 나오는 게 건선이라는 거긴 한데, 뭐 딱히 이름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름만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무좀이 좀 특이한 점이, 우리가 무좀 하면은 발에만 생기는 줄 아는데요. 사실 무좀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든 곰팡이가 피면 다 무좀이에요. 무좀 중에 가장 흔한 게 발에 생기는 무좀이지만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입술 무좀입니다. 되게 잘 생겨요. 왜냐면 무좀은 습한 데에 생기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부에 곰팡이가 피는 거라 습하면 필 수 있거든. 그래서 입술 무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 얘는 사실 얘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건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안 적고 그냥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 얘도 일단 진핵이긴 해요. 그래서 저 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안 물어볼 거라서 안 적는 거고. 그럼 얘는 뭘 물어보냐? 얘는 그냥 어떻게 전염되는가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생 생물은 균류의 좀 아래 티어, 약간 진화가 덜 된 균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생 생물은 조금 더 어디에 가깝냐면 균류가 진화가 덜 됐다기보단 진화 덜 된 동물에 가깝습니다. 동물이 되지 못한 무언가 이런 거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운동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차라리 없는 게 나았던 거지. 왜냐면 얘네들은 운동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전염 혹은 감염이 되도록 선택을 합니다. 물에 굉장히 쉽게 떠다닌다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애들은 뭐야? 아예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지.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곰팡이는 뭐야? 곰팡이 자체는 잘 못 움직여요. 대신에 뭐야? 포자가 물에나 공기 중에 쉽게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들이 못 움직이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데 원생생물은 동물이 되지 못한 무언가라서 본인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원생생물이 아메바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아메바가 운동성이 엄청 활발한 아메바를 갖다 놔도 걔가 1년 동안 움직이는 양이 우리 하루 움직이는 양보다 적을걸? 왜냐면 애초에 크기가 엄청나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본인을 퍼뜨리는데 도움을 줄 만큼의 운동 능력은 안 돼. 근데 운동기관을 갖느라 무슨 문제가 생겼냐? 물에 떠다니거나 공기 중에 떠다닐 만큼의 질량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거보다 무거워지는 거지. 그런 애매한 곳에 생기는 바람에 얘는 본인을 퍼뜨리기 위한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뭐? 곤충. 이게 원생생물 중에 병원체인 것들의 특징입니다. 뭐예요? 뭐가 있어? 말라리아. 그래서 우리는 원생생물은 말라리아 병원충만 알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프라이오는 이제 그 광우병 혹은 우리 이제 뭐라고 했더라? 야고병? 맞아. 크로이스펠트 야고병 혹은 야고병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프라이오는 위에 것들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생명체조차 아니에요. 바이러스처럼 유사 생명체조차 아니에요. 아예 유전자라는 것도 갖지 않습니다. 프라이오는 그냥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예요. 프라이오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를 이루는 단백질이 변형이 된 걸 프라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하나가 변형되면 주변의 다른 단백질까지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변형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 그 섭취한 변형된 단백질이 내 몸에 있는 정상 단백질이랑 만나게 되면 다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에 빵꾸 뚫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소의 그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단백질과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단백질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단백질이 변형된 사람의 프라이온을 섭취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소끼리도 무조건 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이 프라이온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좀 많이 다뤘어요. 광우병 자체가 워낙에 이슈가 컸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광우병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쏙 들어가 버린 지도 되게 오래됐고 하니까 아예 다루지 않는 내용 쪽에 가깝긴 한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도 아주 단순하게 가볍게만 다루고 말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딱 정리해주는 내용이 있으면 그 정리해주는 것만 외우면 되는 정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능에선 절대 아예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오는 일단 그래서 0.5개라고 했던 거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빼놓고 나오면 아직 남은 게 있어. 뭐가 있냐?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어떤 병이 있는지 안 적었네. 근데 쟤네들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적기가 좀 어렵고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떠올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바이러스성 질병 뭐예요?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 뭐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은 식중독, 폐렴 이런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 좀 외웠어야 되는데 요즘은 외울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요. 왜? 식중독, 요즘 식중독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에 의해서 걸리던 식중독을 요즘 이름을 다 어떻게 바꿔놨냐? 세균성 식중독. 여러분들이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말을 보고 그 병원체가 세균이라는 걸 떠올리지 못한다면 아마 공부 말고 다른 걸 좀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도 똑같냐면 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병으로 나오던 게 폐렴이거든요. 근데 폐렴조차도 우리가 최근에 봤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 증상 나타나는 거 뭐예요?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폐렴도 세균에 의한 폐렴을 세균성 폐렴으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들은 대부분 앞에 세균성이 붙어.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요 두 개는 그냥 몇 가지는 좀 외워주되 그거는 좀 여기다 같이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꼭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아마비. 자, 우리가 병원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감염성하고 비감염성 구분을 되게 열심히 또 하거든요. 근데 비감염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그 뭐예요? 대사성 질환들이 있는가 하면 유전병들도 다 비감염성 질병이 들어가요. 유전병은 당연히 비감염성 질병이잖아. 유전자에 의한 거니까 내재적 원인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비감염성 질병으로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게 소아마비입니다. 왜냐면 소아마비는 이름상으로 보면은 소아마비 자체가 진짜로 신경계와 관련된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떤 마비가 생기는 건 일종의 뭐 유전병처럼 받아들여지기도 쉽고 아니면 우리 신경계 질환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레이브스병 뭐 이런 게 되게 그 비감염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소아마비도 그냥 비감염성 질병의 일종으로 보기가 쉬운데 소아마비는 감염성 질병이고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요. 소아마비 근데 왜 이게 감염성 질병이면 어린애들한테만 문제될 게 아니잖아. 어른들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걸려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거. 아이일 때는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일 때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거. 저게 되게 헷갈리기 쉬운 애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애가 되는 거고요. 아이고 딱 정리하면 끝나겠다. 요거까지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싹 정리하고 갈 건데 뭐냐면 어차피 병은 병마다의 치료제가 따로 필요해요. 결국 그 병마다 그 병원체에 맞는 항체를 우리가 주사로 만든다던가 약물을 따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있어요. 보통 그리고 이런 공통적 약물들의 특징은 그냥 약간 간단한 처방만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약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이 세균성 질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 바이러스성 질병한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중에 세균성 질병한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뭐게? 항생제입니다. 사실 항생제는 들어봤지 많이. 항생제는 세균성 질환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항생제가 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항생제는 어떤 작용을 하냐? 우리가 항생제를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 이 항생 성분이 퍼져요. 그리고 이 항생 성분은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막습니다. 그러면 있는 세균이 죽진 않아요. 왜? 세포벽 형성을 막는 거라 세포벽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는 거거든. 그래서 있는 세균을 죽이진 못해. 대신에 새로 만들어지는 세균들은 세포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완성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균의 번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의 번식을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세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아. 죽이는 건 결국 뭘로 죽이는 거야? 우리 몸의 면역으로 죽여야 되는 거고. 근데 원래는 문제가 되는 게 내 몸이 면역으로 세균을 죽이는 속도보다 세균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문제인 거거든. 근데 항생제를 먹게 되면 세균이 늘어나는 걸 막아놓고 죽이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생제 아셔야 됩니다. 항생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설명하고 지나가고요. 문제 내는 것도 그래서 문제 내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아마 광복은 낼 일 별로 없을 것 같긴 해. 너는 낼 게 너무 많아 지금. 전범이잖아. 그래서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적이다 보니까 항생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까지는 안 낼 것 같긴 한데 항생제가 세균한테만 작용한다. 세균에 대한 약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근데 항바이러스제는 그냥 이론상 존재하는 약물에 좀 더 가까워요. 실제로 항바이러스제가 그렇게 항생제는 엄청나게 좋은 약물이거든요. 얘는 효과가 미쳤어. 그래서 항생제 발견 이후로는 우리는 항생제 개발 이후로 너네 페니실린 그쵸? 배웠잖아. 항생제 개발 이후로 막 얼마나 좋았는지 나왔잖아. 그런 항생제에 비해서 항바이러스제는
이런 게 존재하긴 하는데 이 항바이러스가 제대로 작동했잖아? 그럼 우리는 코로나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애초에 바이러스는 너무나 변이도 심하고 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특성들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라고 얘기하고 이게 모든 바이러스한테 작용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막는 약. 너무 쉽잖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원생생물은 이런 약 없습니다. 지금 원생생물성 질환이 치명적인 치사율을 갖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런 종류의 약물도 없고 제대로 된 약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 얘는 항제거든. 뭐 들어가면 되게? 곰팡이제 하면 딱 좋겠죠. 근데 곰팡이제로 쓰진 않습니다. 균자가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곰팡이의 한자를 혹시 아는 사람? 곰팡이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균은 들어가요. 근데 무슨 균이라고 하냐면 곰팡이가 뭐처럼 생겼지? 곰팡이 핀 걸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치, 먼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곰팡이를 한자로 진균이라고 부릅니다. 진, 먼지. 그렇죠? 그래서 진균이 곰팡이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진균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항곰팡이제인 겁니다. 항진균제는 되게 좋아요.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항진균제는 효과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명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오늘 정리할 내용 끝. 병원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안 한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그냥 요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지 않은 거? 요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예시나 학교 선생님이 짚어준 예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추가해서 외워주시고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나 아니면 좀 그 필요할 때 있으면 조금씩 언급은 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파트가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탈출.